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과 2020년 1, 2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 2회라고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2020년에 코로나19가 문제가 되어서 시험을 1회와 2회를 통합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 2회라고 우리가 제목이 정해진 거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 문제 1번 성층현상이 있는 호수에서 수온에 큰 변화가 있는 층은 어딘가? 다시 말해서 수온의 변화가 가장 큰 층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위층을 우리가 표수층이라고 그래서 표수층을 우리가 에피림니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장 아래쪽을 심수층이라고 그래서 하이포림니온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표수층의 온도와 심수층의 온도를 같게 만들어주는 층이 수온 약층이라는 뭐라고 하죠? 서머클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것은 수온 약층이 되는 서머클라인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녹조류가 가장 많이 번식하고 있을 때 호수의 표수층의 pH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조류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면 조류는 엽록소A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어떤 활동을 하죠?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죠. 따라서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면 CO2라는 물질과 H2O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세포를 형성하고 오토를 형성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광합성 과정이 진행됨으로써 물속에 있는 CO2가 약산성 물질이거든요. 약산성을 가지는 CO2를 소비를 하니까 산성의 물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pH는 어떻게 되는 거죠? pH는 증가한다. 그래서 pH가 9 이상으로 올라갈 때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경도와 알카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총알카리도는 M알카리도와 P알카리도를 합친 것이다. 우리가 알카리도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페놀프탈레인을 지시약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P알카리도, 그리고 메틸오렌지를 지시약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M알카리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탈알카리도라고 하면 OH-나 CO3-, HCO3-가 완전히 중화됐을 때의 pH를 뜻하는 거죠. 그때가 얼마죠? pH 4.5. 그래서 pH 4.5까지 우리가 적정하는 것을 M알카리도라고 해요. 그래서 토탈알카리도는 M알카리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했을 때 알카리도가 P알카리도와 M알카리도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합친 것이 토탈알카리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총알카리도는 M알카리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M알카리도가 T알카리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번 총경도와 M알카리도를 비교했을 때 M알카리도가 크거나 같을 때 탄산경도는 총경도죠. 뭐냐면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했을 때 작은 값을 우리가 뭐라고 보느냐면 탄산경도의 값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알카리도, 산도는 pH 4.5에서 8.3 사이에서 공존하게 된다. 그리고 나번 알카리도 유발 물질은 세 가지가 있죠. CO3-, HCO3-, OH-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OH-는 강알카리, 그리고 CO3-는 중알카리, 그리고 HCO3-는 약알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토탈 알카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비점오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먼저 갑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발생합니다. 맞죠? 강우 시 발생되는 유출수의 오염이다. 그래서 비점오염물이라는 것은 주로 강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답은 발생량의 예측과 정량화가 어렵죠. 불특정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불특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도시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뭐죠? 점오염물이죠. 점오염물. 자,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은 처리가 안 되죠.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으로 유입이 돼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바닷물 중에는 0.054몰의 MgCl2, 염화마그네슘입니다. 바닷물 250ml에는 몇 g의 MgCl2가 포함되어 있는가? 자,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뭐죠?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 농도를 계산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0.054 몰 농도가 몰 퍼 리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기억하면 되느냐 하면 1몰이라는 것은 1몰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1몰이라는 것은 뭐죠? 1몰은 분자량 g이에요. 그러면 MgCl2다. 자, 마그네슘이 24.3, Cl2가 35.5, 몇 개죠? 2개예요. 자, 따라서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분자량이 95.3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하느냐 하면 질량을 모르죠. 지금 부피가 지금 얼마예요? 250ml니까 0.25L. 자, 그리고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으로 나눠주죠. 95.3g.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W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약 얼마가 나오느냐면 1.29 정도가 나오니까 1.3g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미생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만히 진핵세포는 핵막이 있으나 원핵세포는 없다. 그래서 진핵세포에는 자, 기억했을 때 진핵세포에는 진짜로 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원핵세포에는 없어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인 리소솜은 원핵세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리소솜이라는 우리가 세포 소기관은 원핵세포에 존재합니다. 조류는 진핵 미생물로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다. 그리고 진핵세포는 유사 분열을 한다.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칼슘 이온의 농도가 20mg/L, 마그네슘 이온의 농도가 1.2mg/L인 물의 경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경도를 구하는 식이 있는데 전체 5개의 경도 물질을 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로 경도를 일으키는 주 원인 물질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주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주어져요. 자, 만약에 다른 물질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칼슘하고 마그네슘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스트론듐이 주어졌다. 그럼 여기서 스트론듐 이가라고 집어넣어요. 그럼 원자력이 주어지거든요. 원자력이 주어지게 되면 2를 나눠서 우리가 대입해 주면 되죠. 스트론듐의 원자력이 88이거든요. 소수점을 빼면. 그러면 이가 물질이니까 2로 나눠주면 44g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식을 계속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0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도를 기준을 잡는 기준 물질이 경도의 기준 물질은 뭐죠? CaCO3라는 탄산칼슘이에요. 따라 탄산칼슘의 분자량이 100이 되는데 칼슘이 이가니까 2당량이죠. 따라서 2당량일 때 100g이에요. 그러면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몇 g이 되는 거죠? 50g. 그래서 여기서 50은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자, 그리고 칼슘의 농도. 칼슘은 원자량이 40인데 칼슘은 이가죠. 이가니까 2로 나눠주면 1당량은 20이 되는 거죠. 자, 마그네슘은 24예요. 이가죠? 경도는 있으면 이가 양이온 물질이니까 2로 나눠주면 12가 되는 거죠. 12가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예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공식만 기억하게 되면 자, 칼슘의 농도 칼슘 자리에 대입하고 마그네슘의 농도 마그네슘 자리에 대입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죠. 자, 계산기로 계산하고 더했어요. 그런 다음에 얼마를 곱하죠? 50을 곱해주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경도는 55mg/L가 나오죠.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경도라고 하면 이가 물질입니다. 그리고 양이온을 가져요. 그리고 금속성 물질 5가지예요. 자, 보시면 자, 칼슘이 있고 그리고 마그네슘이 있고 그리고 망간, 철, 스트론듐 이렇게 5가지거든요. 그래서 암기법을 보시게 되면 경철망은 칼슘마 있어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경이라는 것은 경도 유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철, 망간, 칼슘, 여기서는 그렇죠.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리고 스트론듐. 그래서 철, 망간, 칼슘, 마그네슘, 스트론듐. 몇 가지죠? 5가지. 그래서 양이온, 이가, 금속성 물질 5가지가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죠. 자,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2가지. 칼슘과 마그네슘이 대표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준물질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탄산칼슘으로 표시를 하고 자, 그리고 한 개를 더 붙여서 단위를 표시를 했을 때는 ppm이 되는 mg/L로 표기를 하게 되죠.
자,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해물질과 중독 증상과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가번의 카드뮴은 골연화증, 고혈압, 위장장애 유발, 그리고 납은 구리, 과다섭취시 구토와 복통, 만성중독 시에 간경변 유발, 납은 다발성 신경염, 신경장애 유발, 랍은의 크롬은 피부 점막이나 호흡기로 흡입되어서 전신마비나 피부염을 유발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크롬이라는 물질은 비점막 염증이나 간, 신장의 장애를 주로 많이 일으키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랍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익혀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보면 수질오염의 정의는 오염물질이 수개의 자정 능력을 초과해서, 자정 능력이라는 것은 깨끗해지는 거죠. 수체가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다음 중에서 수질오염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번의 수중에 산소가 고갈되어지는 현상. 산소가 고갈이 된다는 소리는 산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질이 나빠지죠. 중금속의 유입에 따른 오염, 중금속에 대한 피해, 그리고 질소나 인과 같은 무기물질이 수기에서 소량 유입되는 경우. 자, 우리가 소량으로 유입되게 되면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있냐면 대량으로 유입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니까. 그리고 전염성 세균에 의한 오염.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소량은 관계없고 다량으로 들어와야지 문제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보시면 크롬에 의한 급성 중독의 특징은 심한 신장 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크롬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심한 신장 장애입니다. 다음에 삼가크롬은 피부 흡수가 어려우나 육가크롬은 쉽게 피부를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가크롬을 총크롬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자연계에 존재하는 크롬은 답안에도 있는 것처럼 주죠. 삼가크롬이죠. 그래서 삼가크롬은 독성이 없는 반면에 육가크롬은 독성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랍은 만성 중독인 경우에서 BAL 등의 금속 배설 촉진제의 효과가 크다고 그러는데 BAL 등의 금속 배설 촉진제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랍은이 정답. 자, 그리고 그 BAL이라는 것은 중금속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해독제. 그래서 해독제가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면 마르슨과 콜리츠의 하천 자정 단계 중에서 심한 악취가 없어지고 수중의 전이의 산화로 인해서 색이 호전되면서 수질도에서 노란색을 표시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가번에 강부수성 수역, 나번에 알파 중부수성, 다번에 베타 중부수성 수역, 나번에 빈부수성 수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암기를 했거든요. 자, 어떻게 암기를 했느냐면 보시면 빨강 노루알이 초록빛하고 블루빛 하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빨강이라는 것은 빨간색인데 강부수성. 그리고 노루알이에서 노루는 노란색이고 여기서 알은 알파 중부수성. 자, 초록빛하고 해서 초록색은 베타 중부수성. 그리고 블루빈 하네. 블루는 우리가 파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빈부수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수질도가 무슨 색깔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노란 색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마르슨과 콜리츠의 하천의 자정 단계에서는 색깔을 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노란색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니까 알파 중부수성이 되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색깔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2번을 보겠습니다. 25도씨 pH 4.35인 용액에서 OH의 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pH가 나와 있으니까 이 pH를 POH로 바꿔요. 그러면 pH와 POH 합이 얼마죠? 14입니다. 그럼 14에서 뭐를 빼주면 되죠? 14에서 pH를 빼주면 돼요. 따라서 pH는 4.3으로 빼주니까 얼마가 되죠? 9.65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OH-A, 그죠? 따라서 POH라는 식은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로 표기하는데 여기서 OH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POH 몰프리터죠. 필기에서 우리가 다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POH가 지금 9.65의 값을 가지니까 POH에다가 9.65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계산기로 계산하시게 되면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성 몰프리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로 표기를 하고 지금 있는 것처럼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H 플러스 그리고 여기서 OH 마이너스를 미리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10의 x를 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의 pH. 근데 여기서 역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단위는 몰프리터. OH도 마찬가지죠. 10의 마이너스 POH 몰프리터.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지금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지하수의 특성에 지표수와 비교했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하수입니다. 먼저 경도가 높죠. 왜 그러냐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함유하지 않는 염기성 세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느리죠. 그리고 탁도가 낮죠. 상당히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온 변동도 4도씨 전후로 거의 일정한 편이죠. 그리고 유속도 느리고, 그죠? 유량 변동도 거의 없고, 그래서 국지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 게 지하수죠. 따라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14번에 보시게 되면 화학 반응에서 의미하는 산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산화와 반대가 되는 게 뭐죠? 환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산소하고 결합하면 산화, 산소하고 떨어지면 환원, 수소하고 결합하면 환원, 수소하고 떨어지면 산화. 그죠? 그 다음에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면 산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먼저 산소와 화합을 해요. 산소와 화합하면 우리가 산화죠. 반면에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환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원자가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산화. 원자가가 감소하면 환원. 그리고 전자를 받아들이는 현상은 환원이에요. 그러면 산화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전자를 내어줘야지 산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수소 화합물에서 수소를 잃으면 산화, 수소를 결합하면 환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호수에서 부영양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영양화라는 것은 조류가 아주 급증해서 이제는 빈영양에서 우리가 영양분이 있는 상태, 그리고 부영양화, 늪지대로 변해가는 것을 부영양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늪지대로 가기 전 단계인데, 부영양화는 이제 우리가 조류가 아주 급증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갑은 질소나 인 등의 영양물질의 유입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소나 인이라는 영양염료인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이죠. 왜 그러냐면 부영양원을 일으키는 남조류는 질소 고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질소를 받게 되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납은 부영양화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조류는 남조류입니다. 남조류. 그리고 성층현상에 의해서 부영양화가 더욱 촉진된다고 그랬어요. 부영양화가 형성되고 있을 때 성층이라는 것은 물의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더욱더 촉진을 시키게 돼요. 조류 제거를 위해서 살조제로 사용하는 것은 K메노포나는 과망간산 칼륨을 살조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황산동이라는 것을 살조제로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조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팁상에 보면 우리가 부영양화가 발생했다고 해서 살조제를 거의 안 뿌리죠. 기껏 뿌리는 게 알루미늄이라는 응집제가 포함되어 있는 황토 정도. 왜 살조제를 못 뿌리느냐면 살조제가 약품이기 때문에 주로 양식장에서 조류가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에 관계되는 우리가 어류라든지 어패류라든지 거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살조제는 있지만은 사용은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의 농축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은 생물계의 먹이사슬이 생물 농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먹이사슬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죠. 영양염이나 방사능 물질은 생물 농축이 되지 않는다. 생물 농축이 가장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방사성 피해다, 방사능 피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농축이 많이 됩니다.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미나마타병은 생물 농축에 의한 공해병이다. 따라서 미나마타병이라는 것은 수온에 의한 공해병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따이따이 병은 카드뮴. 그리고 생체 내에서 분해가 쉽고 배설률이 크면 농축이 되질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배설이 잘 된다는 소리는 몸 바깥으로 나온다는 소리겠죠. 몸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농축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음용수 중에 암모니아성 질소를 검사하는 것의 위생적 의미는, 자, 우리가 암모니아성 질소를 검사를 한다는 것은 오염의 지표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질소 화합물을 우리가 오염의 지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염의 지표를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분뇨나 하수의 오염의 지표다.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 그리고 질산성 질소로 변해가잖아요. 그럼 질산성 질소가 되면 뭐가 많아지죠? 산소가 많아지죠. 따라서 산소가 많아진다는 소리는 물속에 산소가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물속에 산소가 많아진다는 소리는 깨끗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오염의 척도로 질소 화합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일반적으로 자정계수가 가장 큰 것은, 자정계수라는 것은 K2에서 K1을 나눠준 값이죠. 다시 말해서 제포기 계수에서 탈산소 계수를 나눠준 값이에요. 따라서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자정계수가 커지죠. 그럼 4개 중에서 유속이 가장 빠른 것은 당연히 물의 흐름이 가장 빠른 폭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액의 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몰 농도는 용액 1리터에 존재하는 용질의 그람 분자량의 수를 말한다. 맞습니다. 나번에 모랄 농도는 규정 농도라고 하며, 자, 모랄 농도는 규정 농도가 아니죠. 모랄 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용매 1kg 중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모랄 농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랄 농도를 표현했을 때 단위는 몰 퍼 킬로그램으로 표기합니다. 용매 1kg 중에 포함된 용질의 몰수. 자, 그리고 규정 농도라는 것은 우리가 노르말 농도라고 하죠. 그래서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1당량의 그람수를 노르말 농도라고 합니다. 다음에 ppm과 mg per 리터를 엄격하게 구별하면 ppm은 mg per 리터 나누기 용액의 밀도,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밀도가 보정된 값이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ppm이라고 하면 mg per kg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mg per 리터에 밀도가 보정된 값이 mg per kg이라는 ppm이다. 그런데 액체에서는 편의상 mg per 리터로 우리가 표기를 할 뿐이죠. 그리고 노르말 농도는 용액 1리터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당량수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PbSO4의 용해도는 물 1리터당 0.038g이 녹는다. PbSO4 황산납의 용해도적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용해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이온화를 시켜야 돼. 자, 앞에 있는 게 플러스,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납과 황산이온은 2가짜리죠. 그러면 Pb2 플러스 SO4 2 마이너스예요. 지금 주어진 게 황산납, 다시 말해서 1리터에 0.038g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는 황산납의 질량 농도가 주어졌거든요. 자, 이 질량 농도를 몰 농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황산납의 농도가 주어졌으니까 정수비를 보면 1대 1대 1이니까 황산납을 X몰이라고 가정을 하면 납이온과 황산이온도 당연히 얼마죠? X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황산납의 몰 농도를 계산을 합니다. 지금 질량 농도 0.038g이 1리터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0.038g per 리터는 자,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얼마죠? 303g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몰 농도 자체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2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을 X몰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KSP를 계산을 합니다. 자, KSP라는 것은 지금 이온 Pb2 플러스와 그리고 SO4 2 마이너스의 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뭐죠? X. 이 값도 뭐죠? X. 그래서 X의 제곱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KSP. 그럼 X라는 것은 우리가 1번에서 구한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값을 보시게 되면 자, 풀이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황산납이라는 X로 우리가 잡은 황산납의 몰 농도를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1차 처리된 분뇨에 2차 처리를 위해서 포기조, 2차 침전지로 구성된 활성설러지 공정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포기조 내의 고용물의 체류 시간은 얼마인가? 유입유량은 200m의 삼성/day, 포기조 용량은 1000m의 삼성, 잉여 설러지 배출량은 50m의 삼성/day, 반송 설러지 SS 농도가 1%, MLSS 농도는 2500mg/L, 2차 침전지의 유출수 SS 농도는 0mg/L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출수의 농도가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출수의 농도가 제로니까 우리가 실제로 SRT라는 식은 자, 살아있는 미생물 MLSSV 그리고 죽은 미생물 QWSSW 그리고 Q0 SS0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근데 유출수의 SS가 없어요. 그럼 이 값을 생략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SRT 미생물 체류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MLSS라는 미생물의 농도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어요? 2500mg/L. 자, 그리고 최적 V라는 것은 포기조의 용량 1000m의 삼성, 그리고 QW 폐설러지의 유량입니다. 자, 폐설러지의 유량이 50m의 삼성 per day. 그리고 폐설러지 농도. 자, 여기서 반송설러지 농도가 SSR이죠. 폐설러지 농도가 SSW. 두 가지가 같은 겁니다. 자, 지금 1%로 주어졌어요. 그럼 1%라는 것은 1 곱하기 10의 4승을 하면 ppm, mg/L가 되는 거죠. 따라서 1 곱하기 10의 4승, mg/L. 따라서 우리가 SRT 미생물의 체류 시간을 계산하면 5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만 보면 이건 문제가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묻고자 하는 식을 세워놓고 그 식의 단서를 대입하게 되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설명이 장황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단위 환산 한 번씩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2번. 이온교환법에 의한 수처리의 화학 반응으로 다음 과정이 나타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통수 과정과 재생 반응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생성물은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성물이에요. 얘들이 생성물이거든요. 무해 물질이 배출되면 통수 반응이에요. 그리고 유해 물질이 배출되게 되면 재생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해 반응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H나 OH가 발생하게 되면 통수 반응. 그리고 재생 반응이라는 것은 NA와 CL이 발생하는 과정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H가 발생하고 있죠. H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떤 과정? 통수 과정.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팁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답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암모니아성 질소를 에어스트리핑 할 때 폐수 처리 시에 최적의 pH는 여기서 에어스트리핑이 뭐예요? 공기 탈기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기 탈기법을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석회를 이용을 하는데 석회를 사용할 때 pH가 얼마로 만들어지는 거죠? 10. 그래서 라번이 정답. 이렇게.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4번에 보시게 되면 고도 정수 처리 방법 중에서 오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HOCl보다 강력한 환원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살균제라는 것은 산화제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화성을 가져야지 살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제라고 하면 살균제로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산화제가 됩니다. 산화제. 뭐가? 오존이. 자, 그리고 나번에 오존은 반드시 현장에서만 생산을 해야 되죠. 폭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동을 시키면 그래서 경제성이 상당히 낮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오존은 몇몇 생물학적 분해가 어려운 유기물을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오존에 의해서 처리된 처리수는 부착상 생물학적 접촉조인 입상활성탄 속으로 통과시키는데 활성탄에 부착된 미생물은 오존에 의해서 일부 산화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 처리장의 1차 침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보시면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에서 표면적을 나눠준 값이죠. 괴기를 최대 오수량에 대해서 25에서 40 미터의 삼성 per 제곱미터 데이. 그리고 슬러지 제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침전지의 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에서 얼마요?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슬러지 제거를 위해서 슬러지 바닥에 호프를 설치하며 그 척벽의 기울기는 60도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유효수심은 2.5에서 4m를 기준하게 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고용물의 농도가 16.5%인 슬러지에 200kg을 건조시켰더니 수분이 20%로 나타났다. 제거된 수분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제거된 수분량은 처리 전의 슬러지에서 처리 후의 슬러지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리 전의 고용물의 함량이니까 TS1 그리고 슬러지 200kg을 건조시켰으니까 처리 전의 슬러지가 되는 거죠. W1 그리고 건조를 시켰어요. 처리가 지금 건조하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20%가 되었으니까 P2가 20%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슬러지 공식을 나타냈을 때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씩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조건은 수분 대신에 고형물로 나와 있으면 고형물을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형물이 있으면 고형물로 계산하고 수분이 있으면 수분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W1이 200kg, TS1이 16.5%, 그리고 P2가 20%니까 W2를 계산을 하시면 41.25kg이 나와요. 그래서 건조 전과 건조 후, 그럼 수분의 차이가 나는 거죠. 따라서 200kg에서 41.25kg을 빼주시게 되면 158.75kg이라는 뭐를 계산하는 거죠? 제거된 수분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항상 기본식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변형된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